그날 저는 수저 하나 때문에 울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수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명절 음식 다 하고 나왔는데 상에 제 수저는 없었습니다. 수저는 8개, 가족은 9명이었는데요. 그날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 7시간 동안 전 37개를 부치고 나물 5가지를 무쳤고 탕국을 끓이고 갈비찜을 만들고 잡채를 볶았습니다. 손등엔 기름 튄 자국이 7개, 칼에 베인 상처가 3곳, 뜨거운 냄비에 데인 흔적이 2곳 있었습니다. 발은 7시간을 서 있어서 퉁퉁 부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고 손목은 저릿저릿 감각이 없었습니다. 12년째 반복되는 명절이었죠. 1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4381을 그렇게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넌 부엌에서 먹어도 되잖아.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물처럼 당연한 것처럼.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펼치셨고 남편은 고개를 돌렸고 시누이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이들조차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기능이라는 걸. 1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저를 위한 밥그릇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37개 전을 부쳤지만 제가 먹을 전은 식어서 굳은 것뿐이라는 걸. 7시간을 서서 일했지만 제가 앉을 자리는 애초에 없었다는 걸. 하지만 그게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수저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날 이후 벌어질 일들을, 그 모든 진실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지금 41살입니다. 28배 결혼해서 13년째 이 집 며느리로 살고 있죠. 남편 박민수는 장남이었고 시댁은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50평 대저택에 시아버지 박종철 72살, 작은 건설회사를 30년간 운영하시다 5년 전 은퇴하셨어요. 키는 175cm, 말수가 적고 권위적인 분이셨습니다. 신문은 조선일보만 보셨고 커피는 아메리카노만 드셨고 밥은 정확히 7시에 드셔야 했습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시어머니 김영희는 69살, 평생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 키우는 데만 인생을 쏟으신 분이었죠. 키는 158cm, 머리는 파마를 하셨고 늘 베이지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며느리가 어때야 하는지 정해 놓으신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야 해.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늦게 자야 해. 며느리는 웃어도 소리 내면 안 돼. 며느리는 화장을 진하게 하면 안 돼. 며느리는 짧은 치마를 입으면 안 돼. 총 73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제가 세어봤습니다. 남편 박민수는 39살,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어요. 키는 178cm, 마른 체형의 안경을 썼습니다. 집에선 말이 없었지만 밖에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골프를 좋아했고 소주를 좋아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저한텐 항상 이렇게 말했죠. 엄마 말씀 잘 들어. 우리 엄마가 평생 그렇게 살았어. 조금만 참아.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다른 집도 다 그래. 13년 동안 들은 말이었습니다. 시누이 박미라는 35살, 결혼해서 서울 강남에 살다가 3년 전 이혼했습니다. 키는 165cm, 날씬했고 늘 명품백을 들고 다녔어요. 명절 때마다 왔습니다. 오면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하다가 밥 먹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저한테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니, 전 너무 많이 부친 거 아니에요? 뭐 명절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나물도 이렇게 많이 해야 해요? 우리 집은 원래 이래. 대화는 항상 이랬습니다. 큰아이 박준호는 11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키는 145cm, 안경을 쓴 똑똑한 아이였어요. 성적은 반에서 1등,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손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준호한테만 용돈을 줬어요. 우리 장소는 달라. 나중에 서울대 갈 거야. 준호는 특별해. 매일 듣는 말이었습니다. 둘째 박지은이는 9살,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키는 130cm,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였어요. 조용하고 착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늘 딸은 안 중요해 소리를 들었지만 한 번도 대들지 않았어요. 대신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막내 박유진이는 6살, 유치원생이었습니다. 키는 115cm, 노래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밝고 명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한테 관심을 못 받아서 늘 오빠한테만 매달렸죠. 오빠 나랑 놀아줘. 바빠 나 숙제해야 해. 유진이는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저 김수진. 41살 이 집에서 13년째 며느리. 키는 162cm, 몸무게는 48kg. 원래는 56kg이었는데 결혼 후 8kg이 빠졌습니다. 아침 오시면 눈이 떠지는 사람. 손에서 기름 냄새가 빠진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이 푹 꺼져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손톱은 짧았고 피부는 거무스름했어요. 화장품을 바를 시간도 없었습니다. 옷은 늘 집에서 입는 편한 옷뿐이었어요. 외출복이 따로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많지 않았지만 제 책상이 있었고 제 이름이 적힌 명함이 있었죠. 김수진 대리. 그 명함을 지갑에 늘 넣고 다녔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웃으며 밥을 먹었고 퇴근 후엔 친구들과 영화도 보러 다녔습니다. 커피숍에 앉아 수다를 떨었고 쇼핑몰에서 옷을 구경했고 주말엔 전시회도 갔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제 시간이 있었고 제 돈이 있었고 제 선택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회사 선배 결혼식에서였어요. 27살 봄 4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장소는 강남역 근처 웨딩홀이었어요. 피로 연장에 300명 넘는 하객이 왔습니다. 저는 신부회사 동료 테이블에 앉았고 그는 신랑 친구 테이블에 앉았죠. 우연히 뷔페에서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했습니다. 신부분 아세요? 네, 회사 선배예요. 저는 신랑 대학 동기입니다. 대화가 시작됐어요. 회사 다니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무역회사에서 격리 일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아버지 회사 일 돕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하시는데요? 건설업이요. 그는 예의 바르고 차분해 보였어요. 안경을 쓴 모습이 진지해 보였고 말투가 공손했습니다. 피로 연이 끝나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연락해도 될까요? 그가 물었어요. 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결혼식에서 뵀던 박민수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하실래요? 저는 좋아요라고 답했어요. 첫 데이트는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그는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모습이 깔끔해 보였어요. 뭐 드실래요? 파스타요. 저도 파스타 좋아합니다. 우리는 파스타를 주문했어요.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직장 생활은 어때요? 괜찮아요. 바쁘긴 하지만요. 힘들겠어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고 적절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이랑 오빠 하나 있어요. 저는 부모님이랑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장남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장남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식사 후 영화를 봤습니다. 로맨스 영화였어요. 그는 팝콘을 사줬고 콜라도 사줬습니다. 영화관 암전된 공간에서 그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데이트, 세 번째 데이트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늘 시간을 잘 지켰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저를 배려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그가 말했습니다. 사귀실래요? 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27 부모님이 결혼을 재촉하던 나이였어요. 수진아, 넌 언제 결혼할 거야? 엄마가 자주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결혼했잖아. 너만 남았어. 이제 나이도 있는데. 압박이 심했어요. 회사 동료들도 하나둘 결혼했습니다. 저만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박민수가 더 좋아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안정적이고 착하고 조건도 괜찮았으니까요.
3개월 후 그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벌써요? 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렜어요. 드디어 나도 결혼하는구나.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남자친구가 인사드리고 싶대. 오, 그래? 좋은 사람이야? 응, 착해. 직업은? 건설회사 다녀. 집안은? 괜찮은 것 같아. 부모님은 만나보자고 하셨어요. 주말에 우리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과일 선물을 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예의 바르네. 어머니도 좋아하셨습니다. 착해 보인다.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부모님은 만족하셨어요. 그가 돌아간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 결혼해라. 일주일 후 그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시댁이 있는 곳은 서울 외곽 신도시였어요. 50평 대저택이라고 들었습니다. 긴장됐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부모님 좋으셔. 하지만 그의 말은 틀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하얀색 외벽에 검은색 지붕, 넓은 정원에 분수대까지 있었어요. 우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집이야.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번쩍였어요.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커다란 계단이 2층으로 이어졌습니다. 거실은 30평은 되어 보였어요. 한가운데 커다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 과일이 수북했죠. 사과배, 포도, 귤. 최소 10만 원어치는 되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키는 158cm 정도, 파마 머리에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계셨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에는 반지 3개가 반짝였습니다. 어서 와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소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저는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앉아요. 시어머니가 손짓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죽 소파였는데 앉자마자 푹 꺼졌어요.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셨어요. 키는 175cm,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은 무표정이었어요.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들고 소파에 앉으셨어요.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다시 신문에 시선을 고정하셨죠.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내왔어요. 마셔요. 감사합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녹차였는데 쓴맛이 강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27입니다. 직업은? 무역회사에서 격리 일하고 있어요. 회사 다녀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네. 결혼하면 그만둘 거죠? 네. 저는 당황했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회사 그만둬야죠. 우리 집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 해요. 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며느리가 복이에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시부모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각오됐어요? 네, 잘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은 대대로 장남이 부모님 모셔왔어요. 당연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셨어요. 키가 작네요. 네. 몸무게는? 56kg입니다. 좀 통통하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건강은 괜찮아요? 네, 건강합니다. 아프면 안 돼요. 네. 요리할 줄 알아요? 기본적인 건 할 줄 압니다. 기본적인 거?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어요. 우리 집 밥은 아무나 못해요.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배워야 해요.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1시간 동안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는 회사원이시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형제는? 오빠 하나 있어요. 학력은? 전문대 졸업했어요. 전문대?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아들은 4년제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말씀이 없으셨어요. 신문만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잘하겠습니다. 집을 나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왜 울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응. 우리 결혼하자.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랑 결혼하자. 28 생일을 한 달 앞둔 겨울이었어요.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시댁에서 모든 걸 정했어요. 예식장, 스드메, 혼수, 신혼여행지. 제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은 강남으로 할게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서울 시내가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강남이 좋아요. 시어머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객이 많으니까 큰 곳으로 해야 해요. 결국 강남 대형 웨딩홀로 정해졌습니다. 웨딩드레스도 시어머니가 고르셨어요. 이거 입어봐요. 시어머니가 드레스를 골라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드레스를 가리켰어요. 그건 안 돼요. 노출이 심해요. 이거 입으세요. 시어머니가 정한 드레스는 목이 막힌 디자인이었습니다. 레이스가 목까지 올라왔어요. 예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라고 했어요. 혼수도 시어머니가 정했습니다. 이불은 명품으로 해야 해요. 냉장고는 이 브랜드로. 세탁기는 저거. 가격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전부 최고급으로 맞췄습니다. 하지만 제 방은 작았습니다. 신혼방은 2층 작은 방으로 쓰세요. 큰 방은 우리가 쓸 거니까. 네. 신혼여행지도 정해졌어요. 제주도로 가요. 저희는 해외로 가고 싶은데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주도면 충분해요. 멀리 가면 돈만 많이 들어요. 네, 어머니. 민수도 어머니 말씀에 고개를 숙였어요. 결혼식은 5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서 300명이 넘는 하객이 왔어요. 시댁 쪽에서 200명, 친정 쪽에서 100명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있을 때 어머니가 오셨어요. 수진아. 엄마. 행복해야 해.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응, 행복할 거야. 시댁에서 잘해. 잘하려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응. 그때는 몰랐습니다. 집에 갈 수 없게 될 줄은. 13년 동안 친정에 단 3번밖에 못 갈 줄은. 버진 로드를 걸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고 아버지 팔을 잡고 걸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쁘다.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저도 웃었어요. 줄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의 결합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마지막 말이 귓가에 박혔어요.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신랑 신부 맞절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절을 올렸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 됐어요. 잘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소가 없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300명 하객이 밥을 먹었어요. 저는 한 입도 먹지 못했습니다. 계속 사진을 찍어야 했거든요. 신랑 신부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패백을 했어요. 한복을 입고 시댁 식구들 앞에 앉았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댁 친척들. 30명 넘게 절을 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큰절 올려요. 더 깊이. 팔이 구부러졌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지적하셨습니다. 패백이 끝났을 때 저는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집 며느리예요. 그날 밤 신혼여행 짐을 싸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 민수도 옆에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이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제주도로 출발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어요.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와, 예쁘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비행기 처음 타봐? 민수가 웃었어요. 응, 처음이야. 그랬구나.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가 파랗고 하늘이 맑았어요. 민수와 손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행복해? 민수가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나도. 평생 이렇게 살자. 민수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응, 그럴 거야.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3박 4일 뿐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시댁에서 살기로 했거든요. 결혼 전부터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장남은 당연히 부모님 모셔야지. 민수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래, 알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댁에 들어가니 숨이 막혔어요. 제 공간이 없었습니다. 2층 작은 방 하나가 신혼방이었어요.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옷장, 화장대. 그게 전부였어요. 창문은 북쪽으로 나 있어서 햇빛이 안 들었습니다. 겨울엔 정말 추웠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화장품을 화장대에 놓았어요.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저녁 6시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문을 열었어요. 저녁 먹어야지. 네, 내려가겠습니다.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밥국 반찬 4가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민수, 시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 함께 말했어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숟가락을 그렇게 쥐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쥐어야 해요. 시어머니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밥을 너무 많이 떴어요. 조금씩 떠먹어야 해요. 네. 한 끼 내내 지적받았습니다. 밥 먹는 게 고문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내가 할게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할게요. 내일부터 당신이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었어요. 일어났어요? 네,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방금 눈을 뜬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5시에 일어나세요. 네, 알겠습니다. 황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시어머니가 쌀을 씻고 계셨습니다. 이리 와요. 네. 시어머니 옆에 섰어요. 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쌀을 3번 씻어요. 물을 갈 때는 살살 해요. 쌀알이 부서지면 안 돼요. 네. 물은 정확히 이만큼 넣어요.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재셨습니다. 손가락 첫 마디까지. 네, 알겠습니다. 불 조절도 중요해요. 처음엔 센 불 끓으면 약한 불. 정확히 15분. 네. 밥을 하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습니다. 국을 끓이는 법도 배웠어요. 된장찌개는 우리 집 스타일이 있어요. 된장은 이 브랜드만 써요. 다시마는 5cm씩 자르고. 멸치는 머리를 따요. 끓이는 시간은 정확히 20분. 하나하나 정확한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반찬을 데우는 것도 방법이 있었어요. 시금치 나물은 30초만 데워요.
너무 오래 데우면 물러져요. 콩나물은 1분. 김치는 절대 데우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칠시정각 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은 오른쪽, 국그릇은 왼쪽. 젓가락은 오른쪽, 숟가락은 왼쪽. 김치는 12시 방향, 나물은 9시 방향. 위치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시 해야 했어요. 시아버지가 내려오셨습니다. 상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민수도 내려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저랑 눈도 안 마주쳤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어디 앉아야 할지 몰랐어요. 서 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며느리는 식구들 다 먹을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밥이 모자라거나 반찬이 필요하면 바로 가져와야 하니까. 저는 부엌과 거실 사이에 섰습니다. 30분 동안 서 있었어요. 다리가 아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어요. 물은 뜨겁게 해요. 설거지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기름기 없는 것부터. 수세미는 이렇게 잡고. 계속 지적받았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부엌을 닦았어요. 바닥도 매일 닦아야 해요. 구석구석 빠짐없이. 네. 오전 10시가 돼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방으로 올라왔어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이게 뭐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어요. 11시에 빨래를 해야 했고 12시에 점심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잤습니다. 18시간을 일했어요. 회사는 당연히 그만뒀습니다. 며느리가 회사를 다니면 집안일은 누가 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 해요. 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줬습니다. 수진아 행복해. 응 고마워. 연락하고 지내자. 그래. 하지만 연락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볼 시간조차 없었어요. 친구들이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어때? 잘 지내? 언제 만날까? 답장을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친구들 연락이 뜸해졌어요. 결국 끊겼습니다. 제 세상은 이 집뿐이 됐어요. 결혼 3개월 차 임신을 했습니다. 생리가 일주일 늦었어요.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했습니다. 2줄이 나타났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임신이다. 민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정말? 민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응 테스트기에 2줄 나왔어. 우와 대박. 민수가 저를 안았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려야지. 시댁 식구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정말? 시어머니 얼굴이 처음으로 밝아졌어요. 네 테스트기에 2줄 나왔어요. 어머 잘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가봐야죠. 네 내일 갈게요. 다음 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초음파를 찍었어요. 임신 5주 차네요.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보이시죠? 화면에 작은 점이 보였어요. 이게 우리 아기예요? 네, 아기 심장 소리도 들려요. 두근두근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내 아기다. 집에 돌아와 시댁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5주 차래요. 좋아요. 시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아들이면 좋겠네. 우리 집은 대대로 장손을 중요하게 여겨요. 아들 낳아야 며느리 대접받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딸이면 어떡하지? 입덧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했어요. 비린내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밥은 해야 했어요.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애 셋 낳으면서 하루도 안 쉬었어요.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네. 토하면서도 밥을 했습니다. 국 끓이는 냄새에 화장실로 뛰어가 토하고 다시 와서 반찬을 데웠어요.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입덧이 심해서 밥하기가 힘들어. 엄마도 다 그렇게 했대. 조금만 참아,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적응 기간이니까. 민수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임신 4개월 차 입덧이 좀 나아졌어요. 하지만 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안 맞았어요. 인부복 사야겠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인부복? 왜 사요? 배가 나와서 옷이 안 맞아요. 그냥 큰 옷 입으면 되잖아요. 돈 아까워. 큰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 옷을 빌려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했습니다. 임신 6개월 차 성별을 알 수 있었어요. 궁금하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아드님이에요. 정말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다. 시댁에 전화했을 때 시어머니 목소리가 처음으로 밝았습니다. 아들이래요. 어머, 정말? 잘했어요, 며느리. 우리 장손이 태어나는구나. 시어머니가 좋아하셨어요. 그날 저녁 시댁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고기를 사오셨어요. 수진이 많이 먹어요. 아들 낳아야 하니까. 시어머니가 고기를 계속 제 그릇에 올려주셨어요. 처음으로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 차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곧게 서 있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침 5시에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돼요. 시어머니 말씀이었어요. 네. 밥을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9개월 차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겹쳤어요. 추석이었습니다. 설 음식은 해야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배가 너무 불러서요. 처음으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배 불렀다고 명절에 손 놓을 거야?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우리 집은 며느리가 명절 음식 하는 거예요. 네. 전을 부쳤습니다. 배가 당겨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였습니다. 허리를 펼 수가 없었어요. 1시간 서 있으면 10분 쉬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요?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셨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하세요. 네. 6시간 만에 음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양말 자국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날 밤 진통이 왔습니다. 아파. 배가 조였어요. 여보, 나 아픈 것 같아. 진통이야? 응, 그런 것 같아. 병원 가자. 민수가 황급히 옷을 입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자궁 입구가 5cm 열렸어요. 입원하셔야겠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입원실로 옮겼어요. 진통이 계속됐습니다. 10분마다 5분마다 3분마다. 점점 간격이 줄어들었어요. 으악. 비명이 나왔습니다. 힘내요, 조금만 더.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 25분 분만실로 옮겨졌어요. 힘주세요.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으악.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새벽 4시 12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축하합니다, 아드님이에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3.5kg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꼭 감은 눈.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안녕, 아가야. 엄마야. 아기를 꼭 안았어요. 내 아들이다. 시댁 식구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장손이구나. 잘했어. 시어머니는 아기만 보셨습니다. 저는 안 보셨어요. 우리 손자. 진짜 예쁘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아 가셨어요. 민수도 왔습니다. 수고했어. 응. 아들 낳아줘서 고마워. 민수는 아기를 봤습니다. 저는 안 봤어요. 이름은 준호로 할게요. 시아버지가 정하셨습니다. 박준호. 좋은 이름이네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한테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 아들인데 이름도 제가 못 지었어요. 산후조리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하는 게 낫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조리원은 돈만 아까워. 집에서 내가 봐줄게. 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아기는 2시간마다 울었습니다.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수유를 하고 기저귀를 갈고 트림을 시키고 반복이었어요. 그래도 아침 5시에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애 낳았다고 밥 안 할 거야?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네,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방금 눈을 감은 거였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밥을 했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핑핑 돌았어요.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괜찮아요. 힘들면 말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밥을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제게 힘들지? 라고 묻지 않았어요. 수고했어. 잘했어. 그런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산후 1개월 몸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출혈이 계속됐습니다. 어지럽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기는 빨리 자랐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났어요. 저는 하루 종일 아기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재웠죠. 그 사이 집안일도 해야 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거울을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결혼 3년 차 몸무게가 48kg이 됐습니다. 원래 56kg이었는데 8kg이 빠진 거죠. 거울을 보면 눈이 푹 꺼져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빗질을 하면 한 움큼씩 빠졌어요. 손은 거칠었고 손톱은 짧았고 피부는 거무스름했습니다. 화장품을 바를 시간도 없었어요. 스킨, 로션도 안 발랐습니다. 그냥 세수만 했어요. 옷은 늘 집에서 입는 편한 옷뿐이었습니다. 외출복이 따로 없었어요. 나갈 일도 없었으니까요. 결혼 4년 차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생리가 또 늦었어요. 설마. 임신 테스트기를 했습니다. 2줄이 나타났어요. 또 임신이야? 민수가 놀랐습니다. 응. 괜찮아, 둘째도 좋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또 임신했어요. 그래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밝지 않았어요. 이번엔 딸이면 어떡해요? 병원에 갔습니다. 성별을 확인했어요. 딸이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이다. 시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딸이래요. 딸?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왜 사과해요? 그래도 건강하게 낳아요. 네. 임신 기간 내내 시어머니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준호한테만 신경 쓰셨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 할머니가 과자 줄게. 딸은 안 중요하다는 걸 몸으로 느꼈어요. 둘째 지은이를 낳았습니다. 3.2kg 건강한 딸이었어요. 예뻤습니다.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하고 입이 작았어요. 안녕, 지은아. 엄마야. 딸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시댁 식구들이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어요. 딸이라며? 시어머니가 아기를 한번 보시더니 돌아가셨습니다. 민수도 바빴다고 늦게 왔어요. 수고했어. 응. 딸이구나. 응. 괜찮아, 다음에 아들 또 낳으면 되지. 민수는 아기를 안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지은이를 키웠어요. 시어머니는 지은이를 안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준호만 안아주셨어요. 우리 손자. 할머니 사랑해. 준호는 할머니가 제일 좋았어요. 지은이는 할머니한테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울어도 아무도 안 와줬어요. 제가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엄마가 있잖아. 지은이를 꼭 안았어요. 결혼 6년 차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피임을 했는데도 임신이 됐어요. 또? 민수가 황당해했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이번엔 아들이겠지?
시어머니가 기대하셨어요. 하지만 또 딸이었습니다. 딸? 시어머니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또 딸이야? 죄송합니다. 딸만 셋이네. 신우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빠가 불쌍해.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 셋째 유진이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안 오셨어요. 민수만 왔습니다. 수고했어. 응. 또 딸이구나. 미안해. 괜찮아. 민수는 아기를 안아보지도 않고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유진이를 안았습니다. 안녕 유진아. 엄마야. 미안해. 내가 딸이어서 미안해.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유진이는 제가 혼자 키웠어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준호만 챙기셨어요. 준호야 학원 어때? 할머니 재미있어요. 그래 우리 손자는 똑똑해. 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딸은 나중에 시집가면 그만이니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중요해. 공부도 아들만 시키면 돼. 딸은 적당히 하면 돼.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결혼 8년 차 저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몸무게는 45kg까지 떨어졌어요. 거울을 보면 해골 같았습니다. 피부는 누렇게 떴고 눈은 움푹 꺼졌고 머리카락은 많이 빠졌어요. 손은 거칠어서 아이들 얼굴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울었어요. 이게 나야? 28배 결혼했는데 8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지러워서요. 빈혈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병원 가봐요. 네.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아무도 같이 가주지 않았습니다. 많이 지쳐 있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빈혈도 심하고요. 영양 상태도 안 좋아요. 좀 쉬셔야 해요. 영양제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해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저를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영양제를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계속 어지럽고 힘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몸이 안 좋아. 병원 갔다 왔어. 그래? 민수는 TV를 보며 대답했어요. 의사가 쉬라는데. 그럼 애들 어린이집 보낼까? 돈은 내가 벌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돈을 벌 수 없었어요.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단절됐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시댁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시아버지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따냈거든요. 70억짜리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였어요.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70평 대저택으로 이사했어요. 방이 5개, 화장실이 3개, 거실이 50평이었습니다. 우와.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하지만 제 방은 여전히 작았습니다. 안방은 시부모님 방이었어요. 30평 정도 되는 큰 방이었습니다. 침대도 킹사이즈, 화장실도 안에 있었어요. 그 다음 큰 방은 준호 방이었습니다. 20평 정도 책상과 책장이 가득했어요. 우리 손자는 공부 잘해야 하니까. 시어머니가 준호 방을 꾸며주셨어요. 3번째 방은 민수 서재였습니다. 나도 일해야 하니까. 민수가 차지했어요. 딸들과 저는 북쪽 작은 방 2개를 썼습니다. 각각 10평도 안 됐어요. 창문은 북쪽으로 나 있어서 햇빛이 안 들었습니다. 겨울엔 정말 추웠어요. 어머니 방이 너무 추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보일러 틀어요. 많이 틀면 돈 나와요. 며느리 방이 뭐가 중요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냥 자기만 하면 되는데. 네. 딸들도 추워했어요. 엄마 너무 추워. 이리 와, 엄마가 안아줄게. 딸들을 꼭 안았습니다. 결혼 12년 차 민수는 더 바빠졌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을 본격적으로 맡았거든요.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밤 10시, 11시, 12시.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많았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데이트 한번 할까? 제가 물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무슨 데이트야? 민수가 짜증을 냈어요. 회사 일하느라 정신없어. 알겠어. 아이들이랑 놀이공원이라도 갈까? 엄마가 데리고 가. 나는 피곤해. 민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얼굴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아빠는 왜 맨날 집에 안 와?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바빠서 그래. 아빠는 우리 싫어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안 놀아줘?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 민수는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는지, 왜 저한테 관심이 없는지. 그의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누이가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왔어요. 시누이 남편은 의사였습니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과장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셨죠. 우리 사위는 의사야. 정형외과 과장이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자랑하셨어요.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시누이 남편은 TV를 봤어요. 형부님 뭐 도와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는 거 힘드시죠? 괜찮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결혼 13년 차 올해 명절이었습니다. 새벽 4시 50분에 눈이 떠졌어요. 자명종도 안 맞췄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명절이구나. 한숨이 나왔어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장을 봐둔 재료가 가득했습니다. 쇠고기 2kg, 돼지고기 1kg, 닭 1마리, 야채, 과일, 나물 재료. 총 50만 원어치였어요. 밀가루를 꺼냈습니다. 전을 부쳐야 했어요. 동그랑땡, 동태전, 호박전, 버섯전. 총 37개를 부치기로 했습니다. 작년엔 35개였는데 시누이 남편이 늘어서 2개를 더 부쳐야 했어요. 밀가루에 물을 섞었습니다. 계란을 풀었어요. 30개를 깼습니다. 동그랑땡 반죽을 시작했어요. 쇠고기를 다지고 두부를 으깼고 양파를 다졌습니다. 손이 아팠어요. 칼질을 1시간 넘게 했더니 손목이 저릿저릿했습니다. 반죽을 치댔어요. 동그랑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 11, 12. 15개를 만들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쳤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기름이 튀어 빨갛게 부어 올랐어요. 아! 소리가 절로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쳤어요. 동그랑땡 15개, 동태전 10개, 호박전 7개, 버섯전 5개. 총 37개를 부쳤습니다. 시간은 오전 8시였어요. 3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물을 무쳤습니다. 시금치 나물, 고사리 나물, 도라지 나물, 콩나물, 숙주나물. 총 5가지였어요. 각각 양념이 달랐습니다. 시금치는 간장과 참기름, 고사리는 된장과 들기름, 도라지는 고추장과 설탕. 시어머니가 정해놓은 레시피였어요. 1ml라도 다르면 다시 해야 했습니다. 나물을 무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탕국을 끓였습니다. 사고를 12시간 끓여야 했는데 어제 저녁부터 끓여뒀어요. 밤새 약한 불로 끓였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어요. 무와 대파를 넣고 한 소끔 끓였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췄어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갈비 2kg을 삶았어요. 거품을 걷어내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생강, 배즙. 갈비에 양념을 버무리고 압력솥에 넣었어요. 30분간 익혔습니다. 잡채를 볶았습니다. 당면을 삶고 야채를 채 썰고 고기를 볶았어요. 전부 따로따로 볶아야 했습니다. 당근, 양파, 시금치, 표고버섯, 쇠고기. 각각 간을 맞춰 볶았어요. 마지막에 당면과 섞었습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통깨를 뿌렸어요. 잡채 완성에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이었어요.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큰 테이블에 음식을 옮겼어요. 전 37개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나물 5가지를 각각 그릇에 담았어요.
탕국을 뚝배기에 담았습니다. 갈비찜을 큰 접시에 담았어요. 잡채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과일도 깎았어요. 사과, 배, 수박. 예쁘게 담았습니다. 상차림이 끝난 시간은 오전 11시 50분이었어요. 새벽 4시 50분부터 7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발이 퉁퉁 부었어요. 양말을 벗으니 발목에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목은 저릿저릿했고 손등은 기름에 대여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칼에 베인 상처도 3곳 있었습니다. 다 했어? 시어머니가 내려오셨습니다. 오전 7시에 일어나셨어요. 네, 어머니. 거의 다 됐어요. 그래, 수고했어. 상만 차리면 되겠네. 네. 시어머니는 거실로 가셨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켜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부엌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나 왜 이렇게 살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안방에서 나오셨고 민수는 서재에서 나왔고 아이들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신우이 부부도 도착했어요. 언니 오셨어요? 응, 왔어. 신우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옆에 놓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신우이 남편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봤어요. 형님 어서 오세요. 민수가 인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신우이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매년 하는 거라. 그래도 힘드시죠? 네, 조금은요. 수고하십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이제 밥 먹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모두 상 앞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민수, 신우이 남편, 준호, 지은이, 유진이. 그리고 저. 총 9명이었습니다. 상을 봤어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7시간 동안 만든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수저를 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였어요. 가족은 9명인데 수저는 8개. 저는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수저가 하나 모자라.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저가 하나 모자라요. 시어머니가 수저를 세어보셨어요. 아, 그러네. 넌 부엌에서 먹어도 되잖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공기처럼 물처럼 당연한 것처럼. 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싶었어요. 넌 맨날 부엌에서 먹잖아. 시어머니가 반복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되지. 부엌에 수저 있으니까 가져다 먹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펼치셨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신우이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신우이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이들조차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밥그릇을 들었고 지은이와 유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짜냈어요. 돌아서서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뒤에서 식구들이 밥 먹는 소리가 들렸어요. 맛있다. 이번 갈비찜 진짜 잘 됐네. 나물도 맛있어요. 전도 바삭바삭하다. 제가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7시간 동안 서서 만든 음식이었어요.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리는 없었어요. 부엌 구석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어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저를 꺼냈어요. 부엌 서랍에 있던 낡은 수저였습니다. 손잡이가 휘어진 숟가락, 끝이 부러진 젓가락. 식은 전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씹어도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내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들릴까봐. 그냥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옷을 적셨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저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는 걸. 37개 전을 부쳤지만 제가 먹을 전은 식어서 굳은 것뿐이라는 걸. 7시간을 서서 일했지만 제가 앉을 자리는 애초에 없었다는 걸.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능이었어요. 밥하는 기능, 청소하는 기능, 아이 낳는 기능, 명절 음식 만드는 기능.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13년 동안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김수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며느리였어요.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고 감정도 없는 며느리. 밥을 다 먹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상을 치워야 했거든요. 식구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잘 먹었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시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억지로 짜냈습니다. 수진아, 설거지 부탁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상을 치웠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였어요. 37개 전 접시, 나물 5그릇, 탕국 뚝배기, 갈비찜 접시, 잡채 그릇, 밥그릇 8개, 국그릇 8개. 총 70개가 넘는 그릇이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기름에 데인 상처가 물에 닿자 따가웠습니다. 소리가 절로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설거지했어요. 이 시간 후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였어요.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싱크대를 닦고 가스레인지를 닦았어요.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쓰레기 봉투 3개가 나왔어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13년 동안 뭐하고 산 거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음식 맛있었어. 응. 저는 대답만 했어요. 특히 갈비찜. 그래. 왜 그래?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거짓말했어요. 피곤해 보이네. 응, 좀. 그럼 자. 민수는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도 가족이야? 내 수저는 왜 없었어? 13년 동안 왜 한 번도 내 자리가 없었어? 나는 이 집에서 뭐야?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민수는 이해하지 못할 거였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다른 집도 다 그래. 그 말만 할 거였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밤을 새웠어요. 새벽 4시 50분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5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6시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일어났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이제 일어나요?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요. 네. 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어제와는 다른 제가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저 하나가 저를 바꿔 놓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수저를 제가 챙기기 시작했어요. 상을 차릴 때 제 수저를 제일 먼저 놓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명절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제 수저를 상 한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놓았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매번 제 수저를 먼저 놓았어요. 이젠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커피를 먼저 내렸습니다.
시어머니 차보다 먼저. 조용한 새벽 혼자 커피를 마시는 30분. 그게 제 시간이 됐어요. 딸들도 변했습니다. 지은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명절 때 도와줄게. 그래? 응, 엄마 혼자 하는 거 보기 힘들어. 고마워. 지은이가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유진이도 도왔습니다. 엄마, 나는 나물 무칠게. 그래, 고마워. 딸들이 제 옆에서 웃으며 일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도 변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왜? 그동안 엄마 힘든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할머니가 나만 예뻐하는 거 알았어. 괜찮아. 아니야, 미안해.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 결혼하면 와이프 잘할 거야. 엄마처럼은 안 살게 할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저는 조금씩 제 자리를 만들어 갔어요. 작지만 확실한 자리. 아무도 주지 않았던 자리. 제가 만든 자리.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내 어머니. 고마워. 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 시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너한테 한 거야. 그게 맞는 줄 알았어.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이젠 괜찮아요. 진심이었습니다. 이젠 괜찮았어요. 지난주 명절이었습니다. 13년이 흐른 지금.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들도 함께 일어났어요.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 고마워. 셋이서 웃으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은이가 전을 부치고 유진이가 나물을 무쳤어요. 저는 탕국을 끓이고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3시간 만에 준비가 끝났어요. 예전엔 7시간이 걸렸는데 함께하니 빨랐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이번엔 가족이 7명이었어요. 시누이는 5년 전 이혼하고 미국으로 떠났거든요. 연락도 끊겼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민수, 저, 준호, 지은이, 유진이. 7명. 수저를 놓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 수저는 상 한가운데 있었어요.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어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갈비찜 진짜 맛있어. 지은이가 말했어요. 그치? 엄마랑 같이 만들어서 그런가 봐. 우리 도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유진이도 웃었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맨날. 그래, 고마워. 준호도 말했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응, 고마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올해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맛있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응.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이젠 괜찮았어요. 구독자 여러분. 수저 하나가 뭐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텐 그게 전부였어요. 수저 하나가 제 존재를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이 집에 제 자리가 있다는 걸. 저도 사람이라는 걸. 가족이라는 걸. 13년 동안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키웠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며느리였어요. 명절 음식이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7시간 서 있는 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37개 전을 부치는 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존재가 없던 게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매일 밥을 차려주는데 고맙다고 한 번도 안 한 사람. 청소를 해주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명절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수저조차 놓아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한번 봐주세요. 고마워. 수고했어. 힘들지?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수저 하나 더 놓아주세요. 그게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 동안 수저 없이 살았어요.
13년 동안 제 자리 없이 살았습니다. 13년 동안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이젠 제 수저가 있어요. 제 자리가 있습니다. 제 이름이 있어요. 김수진 41살. 새 아이의 엄마. 13년 차 며느리.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날 부엌 구석에서 울던 저를. 수저 하나 때문에 무너졌던 저를. 하지만 그 수저 하나가 저를 깨웠어요. 제 자리는 제가 만들어야 한다는 걸. 기다린다고 생겨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먼저 제 수저를 놓아야 한다는 걸.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의 자리를 만드세요. 여러분의 수저를 놓으세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의 수저도 놓아주세요. 그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수저 하나가 그걸 증명해요. 감사합니다.